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경련 경영자문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제가 82년도에 삼성전자 들어가서 2011년까지 근 한 30년 정도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HRS 영업 마케팅 총괄 부사장하고 경영자문단에 2015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예비 창업기업 또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 대상으로 7년 동안 한 60개 업체 정도를 지금 자문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땄고요. 한국장학재단의 멘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전환 강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간략하게 창업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창업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은 1.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2. 물건을 잘 파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파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들 2번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라고 인터넷에서도 답이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잘 파는 사람은 아니고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물론 물건을 잘 만들고 파는 걸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파는 것보다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첫 번째는 잘 만들고, 그다음 내가 만든 거를 잘 알려야 되겠죠. 어떻게 알리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팔 거냐, 이런 단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팔기만 생각하고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좀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생존율이 1년 지나고 나면은 62%로 떨어지고요. 5년 지나면은 27%로 떨어집니다. 거의 한 70% 이상은 5년 뒤에 사라진다는 얘기죠. 물론 뭐 다른 국가도 비슷합니다만은 뭐 30%, 4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7% 생존율이 그런데, 자, 그러면은 왜 이럴까? 이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사례를, 원인을 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만들어야 된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제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자금 부족.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성, 조직도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 다음에 경쟁이 뒤진다, 가격, 원가 문제, 나쁜 제품, 이 다 제품 얘기거든요. 제품 경쟁 얘기, 이 제품 얘기입니다. 제품 얘기고,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모델. 여기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홍보하고, 그 다음에 판매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제품, 가격을 포함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이 자금, 그 다음에 팀 조직 구성,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프로모션, 알리기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을 어떻게 해서 이제 잘 판매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이 1, 2, 3, 4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금에 대해서는 시간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는 이 마케팅의 4P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팀 조직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프로덕트입니다. 잘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의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60개 회사를 자문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봤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내지는 힘들었다, 실패했다, 뭐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9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가 열심히 개발하는데 이 창업자, 대표님은 자기 제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비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엊그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학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할 거다. 근데 자세하게 얘기해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한 3 내지 5인 정도의 소규모 과외 선생은 괜찮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이 타겟 마켓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좀 두루뭉실하게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겟을 확실히 잡고 그 사람이 내 제품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 니즈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다 그러는데도 보면 비슷한 모델이 많아요. 차별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개발하는 도중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경우,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품질 문제가 생기거나 생산이 뭐 자재 문제라든가 뭐 캐파 문제라든가 해서 생산이 안 되거나 개발만 집중해서 판매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요 모델 개발하고 난 다음에 팔아야죠.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말고 시리즈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구축이 돼야지만 판매할 거다. 뭐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CEO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또 모델을 확대해 나가면 될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정부 과제를 이제 열심히 따는 분이 있는데 과제만 따가지고 해서 성공하고 나면은 기술 이전을 하고 사업화는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업화는 안 해요. 기술 이전을 해요. 기술 이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오리지널 개발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사업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또 다른 과제 잡아가지고 또 하고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사업화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사업화하는 어떤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이제 핵심 개발자가 회사 내부에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바깥에 있는 분한테 외주를 줬어요. 그분이 갑자기 뭐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뭐 배신을 하거나 이직을 해버리면은 이 회사는 큰일이죠.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를 줬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첫 모델은 성공을 했어요. 잘 팔았는데 이제 다음 모델 해서 이 모델을 해마다 이제 어떻게 넓혀 나갈 건지 하는 그런 프로덕트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제품 확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우지 않고 하나만 만족하고 있으면은 또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제품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문제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마케팅 프로세스는 아마 뭐 다들 잘 아시겠죠. 뭐 마케팅 교재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 4C 시장 분석, 4C가 이제 커스터머 고객이 누구냐, 경쟁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회사의 장단점은 뭐냐, 유통 채널은 어떻게 돼 있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신제품을 어떤 걸 내가 하면 되겠다 하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소비자 검증을 해보고 여기서 소비자가 그 관심 없다 그러면 다시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여기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제품과 가격은 어떻게 하고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고 유통은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을 이제 결제를 올립니다. 올려서 대표이사가 결제 도장을 찍어주면은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발이란 것도 투자거든요. 개발 인력도 투자고
거기에 따르는 그 비용, 원자재, 개발 자재 이런 것도 다 투자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검토해가지고 마케팅에서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생겼을 때 대표이사가 하라고 승인을 해주고 개발이 들어간다. 그럼 개발하고 생산하고 품질해서 체크해가지고 이제 출하를 하는데 그 도중에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홍보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부분이 전부 다 잘 만드는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만큼 잘 만든다가 이 많은 부분을 다 차지한다. 그 다음이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부분이 잘 알린다. 어떻게 시장에 알릴 거냐. 내가 타겟한 고객한테 이런 제품이 나왔다 하는 걸 알려야 되겠죠.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판매. 여기 이제 잘 판다. 판매는 오프라인 할 거냐, 온라인 할 거냐, 뭐 어떤 하나 사면은 두 개를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많은 부분이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을 아까 4C를 분석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걸로 봤을 때 고객, 수요죠. 고객이 뭐가 필요하다, 사겠다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카스터머가 있고 공급자는 우리 회사하고 경쟁사하고 있겠죠. 그래서 공급자가 있고 어떤 시장은 공급자는 작은데 수요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드는 대로 그냥 막 팔리는 거죠. 수요가 크고 공급이 작을 경우에는. 그러다가 경쟁자가 자꾸 들어오면은 공급이 점점 커지고 수요는 줄어들고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채널이 있고 환경,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겠죠. 이러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 4C를 잘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뭐 원칙은 알겠는데 그러면 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창업자로서 뭘 어떻게 하면은 좋으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만들려면은 첫 번째는 고객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목표 고객. 나의 목표 고객을 어디를 할 거냐 하는 걸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고객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고객이 현재 뭘 요구하고 있느냐, 현재 제품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만을 느끼고 있느냐, 그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각종 정부 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 양식이 보면 PSST 방식으로 다 하게 돼 있잖아요. 프로블럼을 먼저 정의를 하고 나의 솔루션을 정의하고 스케일업하고 팀 구성, PSST 방식으로 하듯이 중요한 게 프로블럼이 뭐냐. 프로블럼을 정의를 내리려면은 타겟 고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고객을 하고 그 고객과의 문제점을 잘 정의를 해놓고 하고 난 뒤에 솔루션을 찾아야 되죠. 그 솔루션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프레임 방법, 니치 마켓 방법, 뭐 식스헷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제품에서 만족하지 말고 확장해 나가라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고객은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성별로 나눌 수도 있고 연령별, 세대별, 직업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타겟하는 제품이 뭔지 모르지만은 최대한 나누어 가지고 너무 잘게 짜게 가지고 시장 자체가 뭐 100개밖에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되면서 적절한 목표 타겟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객 면담도 해보고 댓글 검색,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댓글 검색도 해보고 필요하다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 그래서
한 10명 이내의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보고, 뭐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시장조사 업체한테 맡겨서 조사도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고객을 정하고 불만을 좀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불만의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책 찾기 위해서는 탈 프레임을 해야 됩니다. 프레임이란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을 보는 틀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이 프레임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기고 편견에 잡히기도 하고 고정관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전 프레임에 잡혀 있는 분은 모든 일을 이게 안전하냐 안 하냐 이걸 따져요. 건강 프레임에 잡혀 있는 분은 모든 음식을 볼 때 이게 건강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거든요.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프레임에 잡혀 있으면은 편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레임을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캠프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스캠프는 대체하기, 결합하기, 적용하기, 수정, 확대, 모디파이 하는 거고, 용도 변경하고, 일리미네이트 시키고, 재정리하고, 뭐, 요 앞 글자를 따서 스캠퍼라고 하는 밥 에버리라는 사람이 정의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프레임을 탈퇴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대체하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줌이 나왔죠. 이 대체하기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합하기. 혹시 여기 뭔지 아세요? 이거 초성 퀴즈. 초성 퀴즈. 여기 뭐 같습니까? 뭐 같아요? 초성 퀴즈 많이 해봤죠? 안 해봤어요? 꽃. 네, 맞아요. 꽃. 그 다음에 꽃병 소화기. 네. 집에 다 소화기가 있을 텐데요.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보면은 현관문을 열면은 신발장이 나오는데 신발장 어느 한쪽 구석에 가면 소화기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마다 다 비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주방에서 좀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소화기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정주부들이. 그거를 깨기 위한 솔루션이죠. 꽃병은 항상 거실에 눈에 잘 보이는데 꽃병을 놔두잖아요. 소화기하고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화기고 안에 좀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꽃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꽃병으로 쓰다가 불이 났다 그러면 항상 봤으니까 저는 소화기다라는 걸 알잖아요. 들고 가서 그냥 던지면은 깨지면서 불을 끄는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결합하기죠. 꽃병과 소화기를 결합한 거고. 그 다음 요거는 클램 차우다라고 해서 요 조개 습하고 그릇 대신에 빵의 안에 부분을 파내가지고 그릇으로 대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설거지 할 필요 없죠. 빵채로 그냥 드시는 거니까. 습 먹고 빵도 뜯어 먹고 다 하니까 설거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합 상품이죠. 빵과 수프를 결합했다. 그 다음에 수정, 축소, 확대하기. 버튼 이래 많은 게 버튼이 없어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되고, 제거하기, 날개 없는 선풍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도수가 없는 알코올 제로인 맥주. 이런 맥주는 마시고 그 불어도 안 걸리는 거죠. 도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캠프를 생각해서 하나씩 이 해결책을 찾다 보면은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다.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치 마켓도 하나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니치 마켓은 어떤 거냐 하면은 틈새 시장이죠. 그래서 선발업체가 이제
큰 시장을 하다 보니까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작은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면은 후발업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니치 마켓에서 성공을 거두는 방법인데, 그 니치 마켓을 찾는 방법은 최근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렇다면은 그 아이템을 구매하는 주 고객은 누구일까? 누가 그걸 구매를 할까? 왜 다른 고객은 구매하지 않을까? 그 고객한테도 이거를 구매하게 하려면은 뭐를 바꿔주면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니치 마켓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치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 가치 곡선이란 거는, 이제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김희찬 교수가 말씀한 블루오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블루오션을 찾는 방법이죠. 가치 곡선입니다. 이쪽 X축은 기능, 뭐 코스트라든가 뭐 사용의 편리성이라든가 뭐 제품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기능을 적어 놓고, Y축은 낮은 것부터 높다, 상대적인 거니까 1부터 5까지를 해서 코스트는 낮고 뭐 편리성은 뭐 한 4점 정도 되고 뭐 스페이스는 3점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품의 밸류 커브를 그려보고, 그렇다면은 나는 다른 타겟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더라 하는 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규 아이템은 새로운 가치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럼 그건 새로운 니즈가 되고 새로운 고객한테는 기존 제품보다 이 제품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고 미국에 있는 소규모 비행 항공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소규모 도시를 이동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방법은 대도시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그 인접한 대도시 간에 비행기가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옮겨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소도시로 가는 에어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가격, 음식, 라운지 뭐 등등등등 해서 기능을 쫙 적어 놓고 점수를 매겨 보니까 이런 밸류 커브가 나왔어요.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이렇고.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느냐?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빨간색은 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버스를 이용하면은 가격은 싸고 음식은 따로 주는 게 없으니까 기능을 쭉 해보니까 이런 밸류 커브가 나와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소도시 고객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소도시 고객은 여기에도 만족을 못하고 여기에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비즈니스맨들이 많더라. 그러면은 어떤 걸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먹힐까라고 보니까 여기는 이런 버스에 비슷한 낮은 밸류를 주되 어떤 부분에서는 비행기보다도 더 좋은 밸류를 만들어주면은 밸류 커브가 확실히 다르죠. 낮게 가다가 여기는 비행기보다도 더 좋은 밸류로 주고, 요 부분은 아예 비행기는 서비스가 안 돼요. 없는 기능인데 그 기능까지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쪽 소규모 있는 비즈니스맨은 나의 이 새로운 가치 곡선 제품에 만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밸류 커브를 그리고 난 다음에 소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목표 고객은 소도시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잡고, 니즈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은 가격이 쌌으면 좋겠다. 이동하는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편리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의 키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가격을 사게 하려면은 비행기를 작은 거, 큰 거 막 여러 개 갖고 가면은 관리하기가 없고 구매하기도 어려우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비행기 기종을 똑같은 기종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사우스웨스턴 에어라인은 요 비행 기종 한 개밖에 없어요. 비행기 기종하고 클래스도 뭐 이코노미 비즈니스 없이 무조건 다 동등 클래스로. 클래스도 통일, 비행기 기종도 통일,
소도시 직행, 소도시 비행장이 있는 소도시가 있거든요. 그 소도시는 직행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도시를 이동하는 사람은 요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편리하죠. 무료 화물 2개, 화물 2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더니만은 71년도에는 항공기 세대로 시작해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지속 성장하고 흑자 경영해서 265대까지 늘어나고 미국 항공사 중에서 최고의 신용 등급, 수화물 처리, 고객 서비스, 정시성 최고 성적을 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성공 사례로 미국에서도 손을 꼽히고 있습니다. 니치 마켓인데요. 그래서 이 소규모 도시가 이제 점점 확대돼가지고 미국 전역의 웬만한 도시들은 다 커버할 정도로 커졌죠. 그래서 이제 제품 확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에서 성공하고 나면은 고객을 다른 고객, 제품도 또 키우고 해서 라인업을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보면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해서 쇠퇴기로 가죠. 사람과 똑같이 제품도 이렇게 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클라인으로 떨어지기 전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는 제품이 대체할 수 있는 또 차기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 모델을 또 계속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프로덕트 로드맵이라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만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못 들어간다. 내년에는 이 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이 제품 가지고 좀 이렇게 기능을 빼고 더하고 해서 여기는 이 모델 대신에 여기에서 변화시킨 이 모델로 대체를 해주고 우리가 못 들어갔던 이 시장은 적어도 언제쯤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5개년 제품 중장기 전략도 한번 그려놓고 하면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회사 만나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대표님은 딱 원칙이 딱 있어요. 원가에다가 자기 무조건 30% 더해가지고 판가를 정하는 거예요. 이윤이 몇 프로, 30% 다 딱 정해져 있어요.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아니,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높고 소비자한테 별로 경쟁도 없고 가격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30%만 업합니까? 더 받아도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무조건 높은 가격이에요.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이분은 무조건 높은 가격으로 놨다가 안 팔리면은 내리죠. 가격을 내리면은 불만이 생기고 유통에서도 불만, 고객도 불만. 얼마 전에 뭐 1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뭐 7만 원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얼마나 불만이 생기겠어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 원리는 원가보다도 이 판가가 생산자 이익이 좀 나야 되니까 좀 높아야 될 거고, 판가보다도 고객이 느끼는 가치, 소비자의 이익이죠. 그게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 가격 전략을 짜는 게 경제 원리고, 가격 전략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가 전략이 잘 먹히는 경우는 가격 탄력도가 높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가격을 내리면은 물량이 확 커지는 경우,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한 경우, 박리담회로 많이 팔면은 원가가 떨어져 가지고 이익이 조금 남더라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은 저가 전략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격 탄력도가 낮은 제품, 가격을 낮추더라도 수요가 확 늘어나지 않는 제품이 있어요. 경쟁이 별로 없어요. 내 혼자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무리하게 낮은 가격을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주 고품질을 요구하거나 경쟁사와 나의 제품이 차별화가 확 돼가지고 있는 제품이거나 진입장벽이 높아서 내가 고가로 하더라도 쉽게 따라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고가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익을 거둬들여야 되지.
그리고 종속 가격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트는 좀 싸게 팔고 소모품에서 커버를 해주고 뭐 프린터나 면도기나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격 전략이 있지만은 이제 사장님이 하려고 하는 그 제품은 어떤 성격이냐, 그거를 잘 보고 거기에 맞는 가격 전략을 고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쟁사 조사를 해보고 성급하게 가격 인하하는 것보다는 가격은 한번 내면은 가급적이면은 잘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 대신에 이제 뭐 어떤 프로모션을 활용을 하는 거죠. 뭐 가정의 달 특별 할인전이다, 뭐 크리스마스 할인이다, 아니면은 뭐 프리 기프트로 하나를 더 끼워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성급하게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니까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살펴봤고요.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은 이제 잘 알리기인데,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프로모션은 알리기 위해 가지고 광고, 홍보, 전시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고객이 우리 홈페이지로 와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유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을 판매 확대하는 게 또 다른 목적이겠죠. 그래서 판매 확대나 우리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는 게 프로모션의 목적인데, 많은 창업 대표님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광고를 하는데 홈페이지는 없거나 관리를 안 하거나, 실패 사례가 보면은 홈페이지가 너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광고하면은 그 광고를 보고 이 회사가 어떤데 한번 가봐야지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럼 실망해가지고 개선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어떤 회사는 URL이 두 개예요. co.kr도 있고 .kr도 있고. 그러면은 두 개면은 고객이 헷갈리죠.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들어가 보면은 또 업데이트가 안 돼가 너무 옛날 자료, 뭐 2018년 올라가 있는 자료, 지금 2022년인데 그래 되면은 고객이 볼 때 야 이거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한 분은 너무 종교적이에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막 본인이 종교 믿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건 좋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홈페이지에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막 해버리면은, 만약에 뭐 불교 믿는 사람이면은 비즈니스가 어렵죠. 그래서 너무 종교적으로 또 돼 있는 것도 안 좋겠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최신 콘텐츠, 그다음에 전문적인 자료,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구매를 자극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제품이 어디에 나가서 인기가 어땠다, 뭐 이런 부분, 어떤 광고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런 광고 같은 것도 올린다든가 해서 그런 신뢰를 올리고 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하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광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 인터넷이 유명하니까 인터넷 광고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문한 업체 중에 양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양말이라는 것을 온라인 키워드 광고로 양말 들어가 보면은 엄청 비쌉니다. 광고비가 엄청 비쌉니다. 여기 네이버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파워링크라고 나오죠. 이게 전부 광고거든요. 파워링크는 전부 광고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비즈 사이트, 이것도 다 광고예요. 돈 내면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도 앞에 두 개, 세 개는 보면은 다 광고입니다. 돈만 주면은 여기다 올라갈 수 있어요. 광고 돼 있죠. 그 뒤에는 광고 아니에요. SEO라고 해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본인이 컨텐츠를 잘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비 안 쓰고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SEO에 대해 가지고도 강의를 하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건 생략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양말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광고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 사장님하고 얘기한 게 맞춤 양말로 한번 해보자. 맞춤 양말 키워드를 하면은 경쟁이 굉장히 작아져가지고 금액이 싸집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광고 비용은 CPC 방식이라 그러죠. 코스트 퍼 클릭. 한번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입찰을 붙기 때문에 양말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클릭 한번 할 때마다 나가는 돈이 몇천 원 돼요. 그럼 경쟁사가 괘씸하다. 클릭 빵빵빵빵빵 하면은 할 때마다 천 원, 그 다음에 2,000원, 3,000원 해서 내 광고비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CPC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이 약한 유사 키워드를 잘 찾아서 하면은 싸집니다. 굉장히 싸집니다. 그래서 맞춤 양말로 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이 회사에서 만드는 차기 제품이 그래핀 양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핀 양말이라든가 발열 양말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키워드를 잘 찾으면은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해서 광고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사장님들 채널 제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채널이 뭐냐 하는 걸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채널에 내가 광고를 해야 되냐. 내가 다음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음에 광고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찾아보는 채널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인터넷 트렌드.co.kr에 들어가 보시면은 업종별로 어떤 온라인 채널이 중요한 건지 그 비중이 다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회 기간 넣고 카테고리를 뭐 여행이다 그거 가보면 나오거든요. 여행이다 아니면 교육이다 뭐 내 제품이 뭐 어디 건강에 대한 제품이다 이 카테고리를 넣으면은 넣고 확인을 눌러보면은 이런 파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행에 대한 건데 여행은 75.2%가 네이버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더라. 그러면 사장님이 여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광고를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네이버에다가 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어디냐? 구글입니다. 구글이 12%, 다음이 11%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하는 업종을 한번 넣어가지고 인터넷 트렌드.co.kr에 들어가서 어떤 검색 채널에 광고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 유통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은 뭐 점포가 있는 오프라인 유점포 판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포가 없는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으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금년 1월 달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 살펴보시면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1년 동안 그 트렌드를 계속 보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나온 자료고, 2022년도 것도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1월 달에 금년도 2022년도 비중을 다시 이제 레포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년 1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이 마이너스로 줄어들다가 2021년도에는 플러스로 올라갔죠.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마이너스 3.6%로 많이 떨어졌다가 2021년도에 와서 조금 오프라인이 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온라인이거든요. 온라인은 해마다 10%, 15%, 18%, 15% 해서 해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15% 정도씩 해마다 온라인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율인데, 이 퍼센트로 놓고 보면은 온라인이 46.5%, 이게 2020년이거든요. 2021년도에는 48%로 한 2%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 50%를 넘을 것이다.
내년도 1월 달 자료 보면 나오겠죠. 온라인 비중이 50%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 슈퍼마켓이죠. 이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백화점 쪽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어요. 내 제품이 온라인으로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아 소렌토도 보면 신제품 런칭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했고요. 이 300만 원짜리 키친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서귀포에서 이 서핑 장비도 빌려주고 강습도 하고 하는 게 20만 원인데 이것도 다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여러분 잘 아시죠? 테슬라도 온라인으로밖에 판매를 안 해요. 오프라인 판매 안 합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그 대리점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근데 테슬라 살게요. 안 팝니다. 거기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그리고 테슬라 매장에서 뭐 합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시승 한번 타보고 직접 한번 몰아보고 이런 것만 하지 구매는 대리점에서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이 이제는 대세로 반 이상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온라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예전에는 고령층에서도 실버마켓도 온라인 매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적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베이비붐 세대도 온라인 쇼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품 유통 전략을 짜실 때 나의 고객이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쟁사는 어떤 유통으로 그 고객한테 다가가는가. 그러면 우리는 유통 전략을 짤 때 고객에 대해서 경쟁사와 똑같은 미투 전략으로 갈 건지 나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갈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거냐 온라인으로 할 거냐 일부 지역만 할 거냐 아니면 전국을 다 커버할 거냐 편의점과 연계하는 방법은 없네요. 왜냐하면 편의점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좀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편의점 가보면은 뭐 모든 거 다 됩니다. 그래서 택배도 받아주고요. 은행과 관련되는 일도 편의점에서 하고 뭐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편의점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창업하시는 분들 유통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편의점과 연계하는 방법도 또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쪽에 영업사원이 따로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대표님이 직접 영업을 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세일즈 쪽에 제가 좀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화학 제품 판매하는 회사에서 좀 강의를 영업사원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준비했던 자료인데 첫 번째는 영업사원은 비즈니스 매너가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즈니스 매너가 없으면은 상대편에서 왔을 때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업사원한테는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고객이 뭘 원하는지 뭐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영업사원은 그걸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고객한테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A, B, C라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치를 요 고객한테는 A를 딱 설명을 해줘야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잘 이해를 하고 가치 전달을 해야 된다. 그 가치는 이제 주로 마케팅에서 만들거나 회사에서 개발부나 뭐 이런 데서 만들어준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영업사원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사후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사원 교육을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하는 건데 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고객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잘 이해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경청입니다. 경청과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경청이 뭐냐?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선대 회장께서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그룹을 넘겨주면서 글자를 2자 딱 넘겼는데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상대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진심과 의도를 끄집어내야지만 상대방을 설득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경청을 잘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하면서 삼성그룹과 함께 넘겨준 게 경청입니다. 경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상대편한테 이제 집중해야 되죠. 집중하는 방법은 몸 맞추기. 몸을 맞춰야 돼요. 눈도 맞추고 상대편이 몸짓하면은 같이 따라서 몸짓하고 그렇게 몸을 맞추는 게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말 맞추기. 말도 상대편이 한 말을 아 그렇군요. 이렇군요 하면서 말도 맞춰라 이거죠. 몸도 맞추고 말도 맞추고 하는 게 경청을 잘하는 집중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공감하기. 중간에 말하는데 막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듣고 동의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게 공감하기고요. 그 다음에 요약해서 메모를 해뒀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언급을 해주면은 그분이 깜짝 놀라요. 그런 것까지도 기억을 다 하고 다음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메모하고 집중해서 공감하고 요약을 잘 하면은 경청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고객과 만났을 때 처음에 고객이 이렇게 대문이 철문이 탁 닫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잘해가지고 친밀감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친밀감을 이끌어낼 거냐. 가벼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상대편이 대답하기 쉬운 질문, 기분이 좋아지는 질문, 상대편이 익숙한 질문.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골프 얘기부터 한다든가 축구를 좋아하더라. 어제 손흥민 오늘 새벽 4시인가요? 해가지고 2골 넣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하고 해서 2골 넣었던데 그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부터 막 신이 나가지고 빗장이 금방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막 같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질문부터 해가지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는 게 영업사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사장님들이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 그 다음에 경청과 가벼운 질문,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잘 고객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CEO의 역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CEO의 역할이 결국에는 앞에 있었던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세일즈 이런 거는 전문가를 데리고 오면 됩니다. 사장님들이 돈만 있으면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그분한테 맡기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CEO 역할은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자, 대표이사, CEO가 뭐의 약자입니까? Chief Executive Officer죠. 이 뭐 공식적인 얘기인데 저는 해석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CEO는 뭐냐 하면은 클리어 비전,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E는 에너지, 정열적으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하고 나의 팀원들이 같이 에너지를 쏟기 위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 어떻게 동기부여 시킬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기부여 시키는 것도 영업사원하고 엔지니어하고 달라요.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조직이 필요한데 새로운 일이 생겨서 그 맞는 조직을 해줘야 되는데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시켜주고 기존 조직과 새로운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런 일들은 이제 대표이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부분은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변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목표와 전략은 해마다 바뀌죠. 금년도 우리 목표는 얼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어떻고 이건 이제 해마다 바뀌는 거고,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는 거의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뀌고, 비전은
뭐 중장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5년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비전으로 가는데 그 비전을 달성하고 나면은 다시 다른 비전을 세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미션과 핵심 가치는 뭐 거의 안 바뀌죠. 미션은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회사가 탄생하게 된 이유를 미션이라고 그러고, 비전은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5년 뒤나 10년 뒤나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먼 우리 회사의 모습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럼 핵심 가치는 뭐냐? 개인적으로 다 가치관이 있죠. 나는 뭐가 중요하다. 내가 살아오는 데 있어 어떤 가치관으로 평가를 하는데, 개인의 가치관은 다 접어두고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어떤 일을, 방향을 결정을 할 때 그 회사에 공유하는 핵심 가치로 판단을 해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극한 직업,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해가지고, 이 마약범을 잡기 위해 가지고 수원 왕갈비 통닭집을 차렸잖아요.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마약범이 오면은 통닭을 배달하기 위해 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반장님,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우리 그 반장 때리치우고 형사 때리치우고 이거 통닭집에서 돈 법시다. 전화만 오면은 딱 반장님이 전화 딱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코멘트 유명하잖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 미션과 비전이 제대로 없으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션은 안전한 사회 구축에 우리 조직이 기여한다. 비전은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의 마약 단속반이 되겠다 하는 그런 미션과 비전이 확실하게 있었다면은 이런 혼란이 안 생기죠.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잘 세워놓는 게 팀 운영을 하는데 중요하고, 공유 가치가 있으면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초이스를 해야 될 때 공유 가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결정하기가 쉽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이 이거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카피를 해봤는데, 비전은 이렇게 돼 있고, 스마트한 일자리, 상생의 공정경제, 함께 만드는 대전 미래를 만들자 하는 비전이 있고, 미션은 고객과 함께 모두를 위해서 우리 경제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파트너가 우리의 탄생하게 된 미션이 되겠고, 핵심 가치는 혁신, 상생, 공정, 소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일 때 핵심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일로 가면 이게 혁신적이야? 상생에 도움이 돼? 공정해?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게 이 길이야? 이 길이야? 보고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쪽 길이 맞다 하고 가는 거죠.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핵심 가치로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거다. 이게 정확하게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 지금 창업하시는 분은 아마 요런 부분까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은,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가치 부분을 좀 잘 잡아두면은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대표이사, 클리어 비전 잘 세우고 동기부여 잘 시켜서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조직과 프로세스 구축하는 일은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이다 말씀드렸고요. 사업 성공하려면은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잘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목표 고객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제품을 찾아야 되고, 잘 알리기 위해서 뭘 할까, 잘 판매하기 위해서 뭘 할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 4C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손자병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아니하다 그랬죠. 여기서 적이란 게 경쟁사고, 나가 우리 회사죠. 컴페리터와 컴퍼니를, 우리 회사를 잘 알면은 100번 싸워가지고도 위태롭지 아니하고,
지지지천이면 성부가전이라 그랬죠. 하늘과 땅을 알면 성부를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지지는 이 환경입니다. 환경. 유통을 포함한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을 잘 알고, 지천, 하늘은 고객이죠.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해가지고 우리 타겟 고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환경을 잘 이해하면 성부를 바꿀 수 있다.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니까 결국 4C를 잘 정의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잘 알려서 잘 판매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예?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그렇습니다. 예.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죠. 반드시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창업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꼭 성공하시고 필요하다면은 약간씩 피벗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 약간씩 피벗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 안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